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이 단 8분이라고요? 저는 20년간 유럽 전력망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고, 솔직히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의 전력 시스템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 폭염 속에서도 단 1초의 정전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을, 전국 23,000개 변전소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그리고 단 3초 만에 자동으로 복구되는 전력망을 목격한 순간 제 20년 경력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전쟁 후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신뢰도를 만들어낸 겁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이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국제전력망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유럽 선진국의 전력 시스템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고,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력 인프라가 세계 최고이며 다른 대륙의 전력망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제가 본 데이터와 경험에서 나온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전력 시스템 점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점검 대상국이라는 생각이었고, 어차피 유럽 시스템과 비교하면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예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공항 하나 잘 지어놓은 게 전력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데 기사분이 영어로 한국은 정전이 거의 없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렇군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랑하는 건 똑같네라고 생각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 낡아 보이는 송전탑들을 보며 저인구 밀도의 저 시설로 여름에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이 3개 돌아가고 있었고, 전기 콘센트도 여러 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잘 꾸며놓은 호텔일 뿐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대한 전광판과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전력 낭비가 심하네, 이러다 여름에 블랙아웃 나겠어라고 혼잣말을 했고, 노트북을 꺼내 내일 미팅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제 예상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의 인구 밀도는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1인당 전력 소비량도 만만치 않았으며 여름철 냉방 수요는 겨울 난방 수요와 맞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 조건이면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는데 에어컨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고, 그게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좋은 제품을 쓰나 보지라고 넘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력관리본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로비부터 생각보다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겠지라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곧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력관리본부 김태훈 부장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형식적으로 손을 맞잡으며 마르코입니다. 컨설팅 시작하죠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전력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노트북을 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첫 슬라이드부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전력 공급 신뢰도 99.99%라는 글자가 화면 한가운데 크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연간 평균 정전 시간 10분 미만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으며 자료 출처가 어디죠? 라고 물었고, 김 부장은 담담하게 한국전력공사 공식 통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통계는 누구나 좋게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 부장이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전국 23,000개 변전소가 중앙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저는 유럽도 그렇습니다라고 차갑게 반응했죠. 김 부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별한 점은 분산형 자동 복구 시스템인데요.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3초 이내에 인근 변전소가 자동으로 전력을 분산 공급합니다라고 설명했고, 저는 팔짱을 끼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죠 라고 대꾸했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그는 침착하게 직접 관제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점검 방식대로 할 겁니다. 우선 송전망 설계도와 최근 3년간 정전 기록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김 부장은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한 뒤 자료를 준비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보며 역시 아시아 사람들은 자기네 시스템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라고 생각했고, 노트북을 열어 제가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제 체크리스트는 20년간 축적된 유럽 기준이었고, 이걸로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김 부장이 다시 들어와 두툼한 파일을 건네며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감사합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죠라고 말하며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친절하긴 한데 시스템은 친절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받은 자료를 펼쳐놓고 분석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별거 없겠지라는 마음이었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정전 기록을 보니 대부분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단기 정전이었고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정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3년 연속 운이 좋을 수는 없으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송전망 설계도를 펼쳐보니 확실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백업 라인이 유럽보다 더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설계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 문제는 실제 운영이지라고 생각했고 노트북에 제 예측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수요는 여름철 피크 시간대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냉방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 정도 인구 밀도와 낡은 송전탑 상태를 고려하면 올여름 폭염 시 최소 3회 이상의 지역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강남 지역과 여의도 같은 고밀도 상업지구는 블랙아웃 위험 지역으로 분류됨이라고 적었고 이게 제 20년 경험에서 나온 정확한 분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 초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는 좋습니다. 오후에 뵙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력관리본부에 갔을 때 김 부장은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피크 시간대에 정전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이라고 말하며 지도에 빨간 표시를 해놨던 부분을 가리켰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르코 씨의 우려는 이해합니다만이라고 김 부장이 입을 열었고 한국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요 예측과 자동 분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김 부장님, 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믿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좋지만 결국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고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여름까지 지켜보시죠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제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20년간 제 예측이 빗나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고 김 부장은 그렇군요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역시 아시아 사람들은 기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라고 생각했고 동료 안드레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시스템 점검 중인데 예상대로 여름에 문제 생길 것 같아라고 적었고 안드레아는 역시 유럽이 최고지 거기서 배울 게 있을까? 라고 답장을 보냈죠. 저는 피식 웃으며 정확히 내 생각이야 라고 답장을 보내고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김 부장의 조용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름까지 지켜보시죠라는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게 왜인지 모르게 신경 쓰였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내 분석이 틀릴 리 없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7월 중순 한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뉴스에서는 기상청이 체감온도 38도 예상이라고 경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보며 드디어 시작이군이라고 중얼거렸고 노트북을 열어 제가 표시해둔 위험지역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이면 첫 정전이 시작될 거야라고 예측하며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강남 지역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만석이었고 모든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에어컨이 최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죠.
오후 1시 40분, 밖의 온도계는 36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카페 안은 시원했지만 저는 곧 에어컨이 꺼질 거야라고 확신하며 노트북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2시가 되었고 저는 긴장하며 천장에 에어컨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바람을 내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이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렇게 더운데도 정전 안 되는 거 신기하지 않아? 라고 한 명이 말하자 다른 한 명이 한국이잖아. 정전 같은 거. 초등학교 때 한 번 겪어본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고 우연히 오늘만 괜찮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2시 30분이 되었고 카페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오늘 정말 덥네요. 근데 전기료 걱정했는데 피크 시간대 자동 분산 덕분에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라고 손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고 피크 시간대 자동 분산이라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우연히 이 구역만 안정적인 거겠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3시가 되었고 제가 예측한 최대 피크 시간이 지나갔지만 카페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에어컨은 쉬지 않고 돌아갔으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제가 작성한 예측 보고서를 다시 읽었고 최소 3회 이상 지역 정전 발생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왔지만 저는 그 느낌을 억누르며 아직 여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 더 지켜봐야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빌딩의 전광판이 켜져 있었고 지하철 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으며 신호등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전력 소비에도 끄떡없다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김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강남 지역 전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고 10분 후 김 부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피크 시간대였지만 자동 분산 시스템이 잘 작동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하루만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합리화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라는 불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의도 금융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분석한 또 다른 고위험 지역이었고 수십 개의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어 전력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저는 한 빌딩 로비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머리 위 천장의 거대한 조명과 사방의 에어컨이 모두 작동하는 걸 보며 이 정도 소비량이면 분명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길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으며 마르코 씨, 여기서 뵙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리니 김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우연이네요 라고 인사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요. 점심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아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럼 같이 식사하시죠. 그리고 시간 되시면 근처 관제센터 한번 들러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내 눈으로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 식사 후 김 부장의 차를 타고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생각보다 평범했고 저는 겉모습은 별로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위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으며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초록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변전소입니까? 라고 묻자 김 부장은 네, 전국 23,000개 변전소의 실시간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현재 전국 전력 수요는 85,000메가와트이고 공급 여력은 92,000메가와트입니다 라고 설명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가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크린 한 구석에서 작은 경고음과 함께 하나의 점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저건 뭡니까? 라고 물었고
엔지니어는 강남구역 3호 변전소에서 일시적 부하 증가가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고 드디어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그 노란 점 주변의 5개 점이 동시에 밝아지더니 3초도 안 되어 노란 점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라고 황급히 물었고 엔지니어는 담담하게 인근 5개 변전소가 자동으로 부하를 분산했습니다. 3호 변전소 부담이 줄어들어 정상화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자동으로요? 수동 조작이 아니고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옆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전부 자동입니다.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시스템이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라고 말하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또 다른 구역에서 노란 점이 나타났다가 이번에는 2초 만에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마르코 씨,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봐온 유럽 시스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제가 작성했던 예측 보고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고 김 부장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네, 그러죠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커피가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고 제 머릿속은 방금 본 스크린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제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김 부장님, 아까 본 시스템은 언제부터 구축된 겁니까? 라고 물었고 김 부장은 본격적으로는 10년 전부터지만 기반은 30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30년이요? 라고 되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은 정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고 김 부장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 후 한국은 폐허였고 전기가 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공부했고 공장은 계획 정전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 시절을 겪은 세대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전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라고 말하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 부장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엔지니어들은 99.99%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완벽한 100%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그에 가깝게 만들자는 거였죠. 연간 평균 정전 시간을 10분 미만으로 유지하는 건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손이 떨려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이요? 라고 다시 확인하자 김 부장은 네, 작년 기준으로 정확히는 8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탈리아의 통계가 떠올랐고 제가 담당했던 구역이 연간 50분 이상 정전되었던 게 기억났으며 그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고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사람이요? 라고 되물었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 목표를 달성하려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촛불 켜고 공부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일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님이 정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시스템을 개선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고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르코 씨, 선진국이라는 건 기술로만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잠시 멈췄다가 그 기술을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스크린에 떠올랐던 23,000개의 초록점들이 하나하나 누군가의 가족을 위한 약속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마르코 씨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도 정전 위험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절대 현실로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는 식어버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저 에어컨 하나하나가 단순한 전력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다짐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호텔방에서 제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예측은 모두 지우고 한국전력 시스템의 우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새로 시작했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고 결국 노트북을 덮고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그러시죠.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대답했고 저는 제가 부장님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전력관리본부 김 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김 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마르코 씨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년간 제가 본 건 숫자였고 그래프였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을 무시했고 유럽이 최고라는 오만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제가 본 건 제 20년 경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김 부장은 앉으시죠라고 의자를 권했고 저는 그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마르코 씨,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대단하신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배울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르코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컨설턴트 일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고향 마을이 어렸을 때 자주 정전되었고 그게 싫었거든요 라고 대답하자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마르코 씨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고 같은 마음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엔지니어들도 마르코 씨처럼 시작했습니다. 촛불 켜고 공부하기 싫어서 가족이 불편해하는 걸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죠. 마르코 씨가 유럽에서 일했던 것도 같은 이유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기술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었다는 걸. 언제부턴가 저는 숫자와 데이터에 집착하며 정작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렸고 선진국 개발도상국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재단하며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던 거죠. 김 부장님이라고 입을 열었고 김 부장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진국은 기술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라고 말하자 김 부장은 네, 기억하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이제 알았습니다. 선진국은 그 기술을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군요라고 말했고 김 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 씨, 이탈리아로 돌아가시면 그 마음을 기억하세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그게 진짜 선진 시스템입니다라고 김 부장이 말했고 저는 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고 저 도시를 밝히는 전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약속이라는 생각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흘렀고 저는 밀라노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식 분산 자동 복구 시스템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진과 동료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고 안드레아가 마르코, 정말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고 스크린에 제가 찍어온 한국 관제센터 사진을 띄웠습니다. 23,000개 변전소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문제 발생 시 3초 이내 자동 복구됩니다. 연간 정전 시간은 평균 8분입니다. 라고 설명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고 한 이사가 8분? 우리는 작년에 50분이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드레아가 다가와 마르코, 한국에 다녀온 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유럽이 최고라고만 했잖아 라고 말했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이제 알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래도 내가 인정하고 배운 게 대단한 거야 라고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배울 기회를 준 한국 사람들한테 감사할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고 김 부장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이탈리아에서 한국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사진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내년 상반기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고 적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부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왜 만들었는지로 정의된다는 말씀이요. 저는 20년간 그걸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국전력 엔지니어 몇 분을 이탈리아로 초청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김 부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르코 씨,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 들어 기쁩니다. 교육권은 흔쾌히 수락하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다른 나라와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년 3월쯤 어떠십니까? 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월이 되었고 김 부장과 3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김 부장은 오랜만입니다. 마르코 씨라고 악수를 청했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교육은 성공적이었고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은 한국 시스템의 철학과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김 부장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고 부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김 부장은 과찬입니다. 마르코 씨가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부장님이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술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르코 씨, 이제 당신도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꼭 다시 뵙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부장은 다음엔 마르코 씨가 한국에 오세요. 그때는 관광도 시켜드리죠라고 웃으며 말했고 저는 약속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보며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흐르는 걸 느꼈고 이제 시작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저는 본국에서 한국식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했고 파일럿 프로젝트로 선정된 밀라노 북부 지역의 변전소 3곳에 자동 분산 복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한 변전소에서 부하 증가가 감지되었고 5초 만에 인근 두 변전소가 자동으로 전력을 분산했으며 단 한 집도 정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고 안드레아가 제 어깨를 치며 마르코 해냈어 라고 외쳤지만 저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는 놀라웠고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정전 시간이 이전 대비 70% 감소했으며 전력 공급 신뢰도가 98.5%로 상승했습니다. 이사회는 즉시 전국 확대를 승인했고 저는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제게 당신 뭔가 달라졌어. 예전의 마르코가 아니야 라고 말했고 저는 웃으며 한국에서 배운 게 많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와 효율성만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회의 때마다 이 시스템이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먼저 물었고 엔지니어들에게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마르코 씨, 왜 자꾸 사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기술자잖아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우리가 진짜 만드는 건 사람들의 안심이고 편안함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중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찾아와 말했고 저는 나도 오래 걸렸어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과는 매달 화상회의를 했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장님, 이번 달에는 로마 지역 변전소 5곳에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김 부장은 잘하고 계시네요. 마르코 씨라고 격려했고 저는 부장님 덕분입니다라고 항상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화상회의에서 김 부장이 마르코 씨, 언제 한국 다시 오실 겁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내년 봄에 꼭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관광만 하지 마시고 한국 엔지니어들한테 이탈리아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서로 배우는 거조라고 김 부장이 말했고 저는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탈리아 전력학회에서 발표 요청을 받았고 한국에서 배운 전력 시스템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석에는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무대에 서서 여러분,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건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관제센터에서 찍은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 초록점 하나하나가 단순한 변전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을 위한 약속입니다. 라고 말하자 청중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교수님, 저도 한국처럼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럼 기술만 배우지 말고 왜 그 기술이 필요한지부터 생각해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는데 밀라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전력 소비로만 보였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각각의 가정과 삶으로 보였고 그걸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게 제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김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장님, 오늘 강연 잘 마쳤습니다. 청중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라고 적고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쓰고 전송했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마르코 씨,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도 한국의 친구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고 친구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정전이 거의 없어요라던 그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이제는 이해되었고 그게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정전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정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고 그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